김어준의 뉴스 공장. 3부 시작했습니다. 경제 바보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표현한 겁니다. 예, 김어준 공장장의 경제 선생님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있을 때 오늘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뵀네요.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그동안 청취율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 공장장이 복귀 합니까? 복귀 못합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사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경제 얘기 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얼마 전에 SNS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관저 집무실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관저 집무실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관저가 있죠. 그 대통령 주무시는 곳, 대통령 가족과 같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 대리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게 화제가 된 거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무를 그렇죠. 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인 일정은 전부 관저가 아닌 집무실에서 했고요. 청와대 본관에서 했고, 저도 관저에 서너 번 갔는데 다 새벽에 불려 들어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대체로 첫 번째 회의가 10시나 9시에 하면 근데 쭉 이제 문서를 검토하고 본인이 하실 얘기를 정하는데 미심쩍은 게 있으면 이제 그 해당 비서관을 부르는 거죠. 새벽에 6시나 7시에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정식 업무는 이제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고 주말에 부른 적이 있는데 휴일에는 그때는 진짜로 이제 아는 사람들 불러서 담소하는 겁니다. 그 일종의 직권남용 하셨네요. 저는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죠.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신 거군요. 근데 저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관저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 미공개분을 또 공개한 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일들을 공개하는 게 기밀사항이고 이게 보안사항이라고 했는데 오늘 관저에서 찍은 사진들 보니까 딱히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그냥 집이랑 그냥 좋은 큰 집 이런 정도 느낌이던데 거기 좋은 집 아니에요. 저는 좋은 집 아니에요. 느낌이 약간 으스스해요. 그리고 비서실이 있는 곳은 또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한 25분쯤 걸리는데 제가 새벽에만 주로 들어가서 그런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좋은 자리 아닙니다. 좋은 집도 아니고. 집이야 집이야 잘 지었겠죠. 근데 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데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막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아무도 들어가면서 안 되고 이런 그런 특별한 경호시설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진 많이 있잖아요. 찍은 사진 이미 많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손녀하고 같이 노는 모습 뭐 이런 모습 찍은 거 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세세하게 알려지고 이런 건 뭐 좋을 일은 아니지만 뭐 밖에서 찍은 거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정부 경제정책 현재 어떤 것들의 문제인지 짚어주셨고 오늘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그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로 했죠. 일단 제가 경제 정책을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트럼프 보호주의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드렸는데 뭐 셰일가스 수입을 늘린다 뭐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드에 관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사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사드에 대한 건 없었고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이 보복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원래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드 배치에도 중국이 보복 안 할 거다. 또 우리랑 무역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손해니까 안 할 것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니까 아마도 사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공개는 설마 그래도 플랜 B라는 걸 항상 국가 정책을 정하면서 그걸 안 정해놨을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의 수준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수치도 틀리는데. 그러니까 우왕좌왕한다는 거는 지금 이 사드와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는데 서로 말이 막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수 안보실장은 가서 뭐 중국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한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불행한 일이 초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오늘 주영환 산자부 장관,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은 오늘 한중 FTA에 관한 이제 정리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따져보겠다. 만일 이게 국제법을 어긴 건지 아닌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식약청이 처로 올라갔죠. 식약처에서는 그건 우리 기업이 잘못한 거다. 이번에 화장품 화장품 수출 막은 것들. 예매한 거는 우리 기업들이 뭐 미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이 뭘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공식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예. 지금 외교부에서 쭉 얘기한 거는 사드 배치하면 불행한 관계가 될 것이다고 그 중국 국민들의 인민들의 반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예.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환구15 같은 관영 언론은 이 보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쓰는 수법은 법에 안 걸릴 만한 것들.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게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검역 조건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런 거죠. 이른바 우리식 표현을 하면 법대로 해버리겠다. 네, 그렇죠. 예. 기술 장벽을 한다. 이제 앞으로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은 주로 기업들이 칸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칸시라는 게 관계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만일 이걸 하면은 전부 부정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했다거나. 그쪽 설령 자기네들 관료들을 뭐 이렇게 좀 뭐 희생을 시키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처벌을 해버리면 예, 그렇게 되면은 국내법을 어긴 한국 기업을 처벌한 게 돼버리니까. 그런 방법이 또 아니, 그러니까 있군요. 시진핑이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 보시라이 같은 큰 정책을 날린 게 다 부정부패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이거든요. 칸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기 그렇죠. 때문에. 걔네는 김영란법도 없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밥 먹고 이랬을 텐데 그거를 다 문제 삼아가지고 공산당 밥 입장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료들이 여러 가지 장벽을 쌓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통과하는 여러 가지 뇌물의 이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가 있어요. 여기 보통은 담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로. 중국에 가보면 담배 가게에서 담배 되산다는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같으면 상품권 이게 사줍니다 이런 것처럼 담배를 사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의 형태로 담배가 사용된다든가 뭐 그거는 이제 조그만 기업들 얘기지 네. 큰 기업들은 이제 단위가 달라지겠죠. 그만큼 근데 만연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법대로 집행을 하면 그러니까 보복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가 확보된 데선 그건 뇌물이 되지만 거기서는 윤활유 같은 게 되는 거죠. 여러 장벽을 한꺼번에 건너가는 수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에 화장품 우리 쪽에 위기 내진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뭐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직구라는 게 있잖아요. 왜 박 대통령도 한번 언급했던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 상품들. 우리나라 전체 직구의 약 60에서 70%가 화장품입니다. 그렇게 많이 예, 중국 사람도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서울에서 지금 길이 막히면 그 부근에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 중국 관광버스가 서 있고 그 면세점이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데 1층에 있었는데 보면 거기 전지현 씨나 이런 한류 스타들의 전신상이 다 화장품 파는 거거든요. 요즘에 명동 가면은 그 화장품 가게 앞에서 다 중국말로 말 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직구도 그만큼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특히 중국의 오피스 레이디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따르면 사드에 의해서 가장 손해를 본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를 떠올리는데 압구정동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들이 요새. 성형외과. 그러니까 이게 관광에 대한 지금 관광객 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통계를 보면은. 근데 관광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월세기로 전세기를 내갖고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한류 관광객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LG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을 하는데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걱정하는 데는 LG예요. 사드 자체가 LG 골프장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LG가 아니라 롯데. 근데 롯데는 면세점도 크게 하고 있고. 중국에 점포가 있거든요. 아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위생 검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롯데가 보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진짜 사드가 배치가 되면 자동차에도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중국에 보면은 소나타가 택시로 다니는 거 많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공용 기업하고 정부 구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사회주의 국공용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또는 시가 이 소나타를 구입했다가 이거를 갖다가 소나타로 교체를 다른 나라 차로 바꾼다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어느 그렇죠. 회사를 쳤는지 그럼 기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국공유 기업이 부품 선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는, 외교적으로 예, 이미 광섬유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런 보복 이런 거를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 건 푹스랑 쿨란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 후진타오 시기,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이 외국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때마다 중국이 강력하게 막 반대하고. 예, 반대하고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그 나라 외교부가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여태까지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아, 그래요? 다 예.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만나면 그 해 대중국 수지 16.8%가 줄어들어요. 평균. 예. 장관이 만나면 8.5%가 줄어들어요. 그게 평균으로 잡힐 정도. 예. 그러니까 모든 달라이라마를 만난 모든 정상이 만났거나 장관이 만나면 전부 무역 보복이 들어갔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복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준 방법으로 하면. 근데 뭐 대중 수출이 16.8, 18.5에서 16.8이니까 상당히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교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드는 달라이라마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교가 할 수 더 크겠죠. 예,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할 수 없죠. 이미 배치가 되면. 그렇죠. 완전히 철수를 시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달라이라마를 만난 것도 국익이라고 표현하는 핵심 이익이라고 중국이 표현을 하는데 핵심 이익을 훼손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드하고 비교해 보면 사드는 진짜로 중국이 안보의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그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럼 뭐 얘기 안 한다는 게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뭐 많은 나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갔을 때 혹시 중국이 취했던 태도 이런 거를 좀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말레이 해협으로 이어지는 이 섬들이에요. 예, 그 남사군도해 쪽. 예, 남사군도도 있고 그 센카쿠 열도라고 예, 하는 그 갸오 뭐 중국말로 나왔네. 첨강 열도. 예. 그러니까 그 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 두 번째 이 선이 있는데 요 선상의 섬의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드도 그런 거에 속한다는 거죠. 사드를 잘 보면은 사드하고 거기 말레이 해협까지 가는 그 길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드에 지금 미사일을 방어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레이더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전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사드 고고도잖아요. 그러니까 70km에서 150km 사이예요. 그래서 하늘로. 예. 근데 그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쓰면 그렇게 높이 쏠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안보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해요. 결국에는 사드가 아니면 그렇게 쏘더라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죠. 예, 서울은 그냥 장사정폭 쏘면 되지 미사일을 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반론이 아니라 그쪽 안보 그런 쪽에 주장하는 분들은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막이 있고 ICBM을 쐈을 때는 사드밖에는 대처막이 없기 그런데 때문에. ICBM을 왜 남한에다 쏘냐고요, 북한이. 그게 문제죠. 그게 대륙간탄 도탄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의식하는 거는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이 미사일 방공망 MD 시스템이 일반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여놓겠다는 거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유사시에는 중국의 핵무기를 이제 미국으로 발사하는데 그게 미리 캐치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막을 수 있다면 중국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새 뭐 MIRV라고 하는 다탄두 이런 거 개발하고 있어요. 경제뿐만이 아니라 무기 쪽도 잘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제가 북한 대학원 다 있어요. 외교 안보 이쪽을 어차피 전공을 하셨구나. 또 실제로 동북아 비서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했고요. 동북아 문제 전문가분 앞에서 제가 쓸데없는 반론을 하다가. 아니요, 그건 반론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 보복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게 있고. 사실은 사드를 꼭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게 미국한테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또 있거든요, 미사일. 어차피 레이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게 이미 약속을 한 게 미국이 원하는 게 한국에 무기를 팔고 뭔가 좀 더 한국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그 액수만큼 해줘도 돼요. 대신에 사드 배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쪽의 어떤 미사일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돈 썼어요. 예. 근데 그 돈은 중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처리하면 예. 그건 중국한테 엄청난 이익을 준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 카드를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중국 쪽으로부터.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계속 요구하는 건 대북 제재잖아요. 예. 근데 대북 제재라기보다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AIIB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지금 유럽 국가들이 막 들어가. 예, 우리도 늦게 들어가가지고 별로 실익도 없다 이런. 우리는 빨리 들어갔죠. 빨리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사드 때문에 거기 AIB 부총재급이 있었는 게 잘렸죠. 근데 북한이 들어가는 걸 중국이 거부했었거든요. 사실 요건이 안 되고. 예, 예. 근데 그거를 북한을 드리는 카드로 북한의 핵동결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AIB에 가입하면 그다음부터는 AIB의 돈으로 뭐 북한 철도를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미국하고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고 중국하고도 협상의 여지가 있고 양쪽의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게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면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풀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셨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최근 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정치적인 외압 의혹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문제 전문가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최혜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어떤 곳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 그리고 권익 증진들을 위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에요. 예.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체험, 또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장애인, 또 소외계층, 방송 참여, 미디어 접근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7개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예산도 꽤 배정이 돼 있긴 해. 나라 돈 많이 쓰는 곳이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예. 이 설립하기까지 기재부랑 줄다리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2015년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된 어떤 곳이라 저도 이름이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시청자의 참여와 권리를 이제 존재 이유를 하는 기관인데 예. 이게 그 미디어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주장해왔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제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이사장이 이제 선임이 돼서 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죠. 예. 이번에 그 감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설립 첫해 이제 국정감사부터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어요. 예. 현재 이소구 이사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본인의 동생을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예. 또 작년 국감에서 장애인 직원이 있는데, 그 보기 싫다고 지방으로 발령을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도 했었죠.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거나 부모님 고향이 전라도인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제 반감을 드러내고 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아니 국민 참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곳에 호남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거를 노골적으로 이사장이 뭔가 반감을 드러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감사에서 이제 그 감사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건데 예. 감사에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부가 좀 확인이 돼서 나온 거고요. 예. 그 일부만 보더라도 그 전형이 심각하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 급여도 지금 1월달 예산 편성을 못해서 급여를 주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예, 사실 그 내부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 예산서 작성을 못했어요. 아니 공공기관이 어떻게 예산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이런 일은 뭐 대한민국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인사 채용부터 인사 이동까지 뭐 아무런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예. 탈법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그 내부 구성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관련 뉴스 보는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국민들을 뭐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교육 같은 것도 한다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들한테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이런 걸 받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센터 내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본인이 개정을 해서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준수서약서를 써라 이렇게 한 건데요. 예. 요즘에 어느 기관에서도 뭐 준수서약서를 강요하거나 이런 데는 없죠. 아, 저는 이걸 들을 때 예전에 그 장기수들한테 나올 때 준법 서약서라는 것을 쓰라고 한 것조차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재단 이사장이 그 외부 강사들한테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쓰라고 했다는 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언론을 건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공기관이 일방적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리에 쌓였을까요? 그 구조가 좀 문제인데, 지금 관리 감독 기관이 방통위입니다. 예. 방통위에서 이사장을 선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서구 이사장을 내려보낼 때, 이서구 이사장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예. 첫 이사장을 내려보낼 때부터 낙하산 인사를 보냈다 해서 이제 반대가 컸었죠. 예. 네. 네.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분이 가서 예. 낙하산 뭐 인사가 가서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한 거죠. 예. 사실 뭐 감사 보고 결과를 보면 그런 정황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거의 뭐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이 뭐 담배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무슨 뭐 휴지를 구입한 것처럼 위조를 해서 영수증을 제출했다거나 직원들도 아무도 못 믿고 본인이 직접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이런 품위의 문제도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운다고 담배값을 그렇게 휴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견됐는데요. 예.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고 하면서 감사 요청을 해서 이번에 총체적인 부실과 비윤리적인 운영 행태가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었던가요? 특별이사회 열어서 징계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해결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오늘 재단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제 방통위 감사 처분 요구서가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장 해임 건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여부를 좀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방통위가 좀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의 방통위 구조에서 이사장을 해임하겠다 입장이 나올지는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해결이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언론의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도 언론자유 침해가 들어가 있고 어제 이제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서 조항규 전 사장이
자신이 네. 외압에 의해서 물러났다 이런 부분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분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내지는 그런 소외 이런 것들은 어떠셨는지. 뭐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셨죠. 예. 세계일보 보도가 2014년 말부터 이제 나왔던 거고요. 사실 그때 그 박관청 경장이 권력 서열을 이른바 발표를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권력 서열. 그때 이미 이 최순실 게이트는 다 드러났던 거죠. 야.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지금 한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김수환 그 지금 검찰총장이 그때 그 수사를 총괄했던 예. 서울시청장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쳤습니다. 이거 증권가 찌라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네.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걸 문서 유출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봉합을 시키고 조사장을 외압을 통해서 그만두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명백히 하나의 국정농단의 게이트 자체를 봉쇄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헌법을 철저하게 위반했다 예. 그런 거죠. 네. 결국 그런 일들을 이제 특히 언론 영역에서 막아야 하니까 이게 가장 네. 언론이 독립돼 있고 공공성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제대로 얻을 텐데 이번에 이제 언론장악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촛불광장에 함께하면서 그 핵심은 촛불광장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다고 봐요. 방송사 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거 예. 아주 절감을 했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영방송에 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그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공영방송 내부의 기울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뭐 이미 다 드러났어요. 홍보수석이 직접 전화해서 뭐 보도국장하고 직접 커넥션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는 게 핵심인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 기울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방송의 독립성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기울기를 완전히 좀 평평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걸 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KBS만 보면 그 여야 비율이 그 7대4가 돼 있습니다. 여야 추천 비율이. 추천 비율이? 예. 이 부분은 7대6으로. 균형을 좀 맞춰야 한다. 네, 균형을 맞추자.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좀 추천하고요.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서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사람이 이제 사장으로 추천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법안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뭐 MBC, KBS 같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 자체를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게 뭐 사실은 정말 좋은 어떤 방안인데 제대로 법안 심의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뭐 첫 해에 정기국회에서 미방위가 식물 미방위로 이제 그 참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새누리당 소속이 이제 미방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새누리당에 이제 간사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미방위원장은 그 간사 간에 합의해서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해라. 그리고 새누리당의 간사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 방송법을 막아야겠다. 심의를 하면 다른 법안도 못한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방해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두 분이 핑퐁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그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언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되는 걸 막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엉다리님, 정태인 소장님은 어쩜 목소리까지 멋있을까요? 직접 뵈시면요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9421번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양지아이씨님, 아이고 네, 잊어주세요. 이 비유는. 9689, 경축합니다. 김어준 공장장님이 예언했던 이틀에 3일을 더해서 뉴스공장 한 주 방송일 꽉 채우셨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양재일 변호사님. 예, 제 이름이 그렇게 혼돈스러운가 봐요. 양재일. 기사에도 양진열로 뉴스에 신문에 보도가 되기까지 했던데 저는 양지열입니다. 아이디 자나깨나 꿀돼지님, 권한대행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공장장한테 쇠주라도 한 잔 사라고 하세요. 이거는 제가 작가님이 써주신 답변을 그대로 쓰고 싸고 싶어요. 안 그래도 한 잔 사라고 하고 싶은데 공장장이 남자랑은 술을 안 마신답니다. 누구랑 왜 마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공장 A였었습니다. 먹던 음식 돌아보고 안 먹던 음식도 다시 보자.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막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많이 뵀었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 분위기가 훨씬 더 좋네요. 아, 제가요? 예. 아, 제가 하니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분위기가 아주 칙칙해졌는데. 사실 칙칙한 분위기에서 맛 얘기를 말씀하신다라는 게 그렇죠. 좋지는 않죠. 김부준 총수하고는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면 이제 식욕이 좀 많이 달아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냄새와 맛도 못지않게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거 누구하고 같이 먹는가 이게 누구하고 같이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김어준 공장장이랑 소주 안 먹습니다. 예. 오늘 궁중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건데요. 예.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궁중 요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궁중 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궁중 요리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궁중 요리 하면 대장금부터 떠올려요, 보죠. 드라마. 예, 그렇죠. 그 드라마 대장금이 크게 유행할 때 뭐 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예.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이 봤는데, 그때 그 외국의 일본의 한 그 역사학자가 우리나라의 그 음식 인문학을 연구하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주영아 교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대장금을 봤는데 어떻게 유교 국가의 왕이 여자가 하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네요. 그건 한국 역사의 왜곡을 넘어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의 전체의 역사의 왜곡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아주 엄중하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이제 지금과 달랐을 때를 기초로 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 국가, 조선은 그렇죠. 유교 국가, 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국가의 제사장의 음식을 여자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대장금 이런 뭐 그냥 봤어요. 그냥 여자가 하는 음식 먹는 거다. 그런데 그 주영아 교수가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남자가 하죠. 남자가? 그 유교 국가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 자체가 남자의 종교죠. 남성 중심적으로 됐었던 그렇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음식을 해줘야 되는 것도 남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음식을 하는 노동 환경들을 보면 여자가 여러 사람의 음식, 많은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의 가정집에서는 여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그 궁중에서의 음식은 조금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그 일이 거칠고 힘드니까 보통 남자가 하죠. 그 남자 요리사를 숙수라고 하고요. 숙수. 예, 숙수는 그 궁중의 노비입니다. 지위가 그렇게 낮았습니까? 그 뭐 요리라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스타셰프 이러면서 이제 아주 많은 대접을 받지만은 보통 요리사들은 좀 그 직업군이 조금 그랬죠. 그래서 그 조선에서도 노비고요. 한 번 숙수는 영원한 숙수고요. 그 자식 중에 남자 자식도 숙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대물림하는 노비죠. 그래서 그 남자가 당연히 하는 건데 여자로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여기게 된 것, 이거는
그 대장금 그 이전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로 조선 궁중 음식 무형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그게 1971년인데 그때 주방 상궁이라고 해서 한희순 씨가 그때 인간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의 왕의 음식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들이 일어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남성들이 거의 다 숙수로서 요리를 했었는데 마침 궁중음식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대장금의 신화까지 이어져 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한희순 분을 상궁이라고 해서 그 문화재청에서는 이분을 그 지정을 할 때에 뭐 여러 그 이제 공적 사항들 같은 거 이런 걸 해놨는데 그 양력을 보면 조금 이분이 상궁이라고 해야 되는가? 궁중 음식의 맥을 잇는 분인가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1901년에 13살에 덕수궁 주방 나인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01년이니까 1910년 경술국치 때의 나이는 21살이거든요. 보통 뭐 10대 초반에 이제 궁중으로 나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조선의 관직명 인 상궁이라는 것을 그냥 상궁 여자가 나이가 많이 들면 상궁 그렇죠. 이러는가 보다.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사극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그 정식 그 관직입니다. 정오품. 그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죠. 보통 상궁이 되려 그러면 정오품 정도까지 되려 그러면 궁에서 보통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이렇게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상궁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상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상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수가 있는데 이 한희순 이분이 궁중 음식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그 자체가 자칫 일본의 그 일제의 지배에 대해서 긍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한희순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의 이왕가들의 뒤에 그 음식을 해주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망한 것이 아니라 이시왕가는 망하지 않고 일본 왕가 밑으로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편입이 됐었죠. 그러면 이제 말씀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정돼서 안 됐어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궁중 음식이 이어진 셈이네요. 어쨌든. 그 궁중 음식이라는 그 실체 자체가 그게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희순 이분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이왕가의 뒤수발을 들면서 음식을 해준 분은 맞아요. 해방 이후에도 이제 그 음식을 해주고 했죠. 그런데 이 분이 한 음식이 궁중 음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일 같은 것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궁중 요리 뭐 신설로 이런 건 궁중에서만 먹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조선 왕가가 일반적인 일상의 음식을 어떤 것을 먹었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없어요. 아니 조선 왕조가 뭐 하든 그 기록에서 굉장히 실록이 있고 엄청나게 기록이 많은데 요리는 없어요? 뭐 의궤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음식명은 이렇게 가끔씩 등장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리를 했는가, 그러니까 조리법, 레시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궁중 떡볶이는 궁중에서 먹었던 게 아닌 거예요? 궁중 떡볶이라는 것도 나온 게 뭐 재밌어요. 뭐 간장으로 한 떡볶이를 궁중 떡볶이라고 하는데 왕의 뭐 공주가 뭔가가 뭐 생일날에 외가에서 그 가래떡을 궁중에다가 보냈는데 그 가래떡에다가 뭐 청장에다가 뭐 기름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워서 보냈다. 이제 그 기록을 하나를 가지고 간장을 바른 그 떡볶이를 궁중 떡볶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궁중
요리라는 것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국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먹었던 음식을 우리가 문화적 가치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조선의 그 황가는 아주 극소수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야. 예. 조선 전체 살았던 사람은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고, 예. 그 궁에서 살았던 왕은 왕과 부모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고요. 있었으면 그 밑에 왕이 거느린 여자들, 비와 여러 후궁들 좀 있었을 거고요. 그 밑에 자식들, 왕자와 옹주. 그 왕자도 이제, 이 세자가 책봉이 되면 또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한 10명에 20명 정도 남짓이 먹었던 그렇죠. 음식이 모여 있어. 그 10명, 20명 정도 먹었던 음식을 두고 조선의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그 무엇으로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른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얘기하죠. 흔히 서양 요리 기원을 얘기를 할 때 이태리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가서 그 요리가 발전해서 그게 오늘날 서양 요리의 기원처럼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극소수가 그때 먹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4대가로 번지고 또 서민들에게까지 넘어가서 어떤 연원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유교라는 그 종교는 그 금욕주의. 그래서 그 유럽의 왕가와 귀족들처럼 호화 만찬을 열고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연애는 있기는 있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게 맛있네 품평하고 하는 일 자체가 유교스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유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군요. 우리의 그렇죠. 조선시대의 전통 문화와 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는 왕이 먹으면서 이 셰프가 이게 평점 4 이런 게 불가능했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럽에서의 부르주아지가 형성이 되고 레스토랑이 혁명 이후에 레스토랑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고 전개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문화 구조가 완전히 달랐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그렇게 왕과 귀족들의 음식이 일반의 레스토랑 음식으로 이렇게 변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도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왕가의 음식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일을 특히 특정의 음식을 두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국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공화국에서의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궁중 음식을 내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지배계급들이 거의 다 이제 궁중 음식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의 산물이랄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거는 어쩌면 왕들도 별로 맛없는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미식가 마컬럼니스트 황교익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난대행 5일째를 청취자 여러분들 덕택에 별 탈 없이 마쳤습니다.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아름답다고 하죠.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오겠습니다. 기업들이 관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관시라는 게 관계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만일 이걸 파면은 전부 부정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했다거나. 그쪽 설령 자기네들 관료들을 이렇게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처벌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국내법을 어긴 한국 기업을 처벌한 게 돼버리니까 그런 방법이 또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 보시라이 같은 큰 정책을 날린 게 다 부정부패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이거든요. 칸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걔네는 김영란법도 없잖아요, 어차피. 밥 먹고 이랬을 텐데 그거를 다 문제 삼아가지고 공산당 입장에서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료들이 여러 가지 장벽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과하는 여러 가지 뇌물의 이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가 있어요? 여기 보통은 담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로. 중계 가보면 담배 가게에서 담배 되산다는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같으면 상품권 이게 사줍니다 이런 것처럼 담배를 사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의 형태로 담배가 사용된다든가 뭐 그거는 이제 조그만 기업들 얘기지 큰 기업들은 이제 단위가 달라지겠죠. 그만큼 근데 만연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법대로 집행을 하면 그러니까 보복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가 확보된 데선 그건 뇌물이 되지만 거기서는 윤활유 같은 게 되는 거죠. 여러 장벽을 한꺼번에 건너가는 수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에 화장품 우리 쪽에 위기 내진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뭐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직구라는 게 있잖아요. 왜 박 대통령도 한번 언급했던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 상품들. 우리나라 전체 직구의 약 60에서 70%가 화장품입니다. 그렇게 많이 중국 사람도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지금 길이 막히면 그 부근에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 중국 관광버스가 서 있고 그 면세점이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데 1층에 있었는데 보면 거기 전지현 씨나 이런 한류 스타들. 한류 스타들의 전신상이 자기 다 화장품 파는 거거든요. 요즘에 명동 가면은 그 화장품 가게 앞에서 다 중국말로 말 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직구도 그만큼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특히 중국의 오피스 레이디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따르면 사드에 의해서 가장 손해를 본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를 떠올리는데 압구정동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성형외과들이 요새. 성형외과. 그러니까 이게 관광에 대한 지금 관광객 수가 줄진 않았어요. 통계를 보면은. 근데 관광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장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런 특별한 경호시설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진 많이 있잖아요. 찍어놓은 인매 많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손녀하고 같이 노는 모습 뭐 이런 모습 뭐 찍은 거 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세세하게 알려지고 이런 건 뭐 좋을 일은 아니지만 뭐 밖에서 찍은 거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정부 경제정책 현재 어떤 것들의 문제인지 짚어주셨고 오늘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그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로 했죠. 일단은 제가 경제 정책을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트럼프 보호주의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드렸는데 뭐 셰일가스 수입을 늘린다 뭐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드에 관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사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사드에 대한 건 없었고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이 보복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원래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드 배치에도 중국이 보복 안 할 거다. 또 우리랑 무역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손해니까 안 할 것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니까 아마도 사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공개는 설마 그래도 플랜 B라는 걸 항상 국가 정책을 정하면서 그걸 안 정해놨을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의 수준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수치도 틀리는데. 그러니까 우왕좌왕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사드와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는데 서로 말이 막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수 안보실장은 가서 뭐 중국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한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불행한 일이 초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오늘 주영환 산자부 장관,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은 오늘 한중 FTA에 관한 이제 정리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따져보겠다. 만일 이게 국제법을 어긴 건지 아닌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식약청이 처로 올라갔죠. 식약처에서는 그건 우리 기업이 잘못한 거다. 이번에 화장품. 화장품 수출 막은 것들. 예명한 거는 우리 기업들이 뭐 미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이 뭘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공식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외교부에서 쭉 얘기한 거는 사드 배치하면 불행한 관계가 될 것이다고 그 중국 국민들의 인민들의 반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환구15 같은 관영 언론은 보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쓰는 수법은 법에 안 걸릴 만한 것들.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게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검역 조건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런 거죠. 이른바 우리식 표현을 하면 법대로 해버리겠다. 네, 그렇죠. 기술 장벽을 한다. 이제 앞으로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은 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3부 시작했습니다. 경제 바보 이런 표현을 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표현한 겁니다. 예, 김어준 공장장의 경제 선생님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있을 때 예, 오늘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뵀네요. 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그동안 청취율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 공장장이 복귀합니까? 복귀 못합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사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경제 얘기 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얼마 전에 SNS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관저 집무실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관저 집무실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관저가 있죠. 그 대통령 주무시는 곳, 대통령 가족과 같이 사는 곳이 예. 있는데, 이 대리인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게 화제가 된 거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무를 그렇죠. 했다라는 예.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인 일정은 전부 관저가 아닌 집무실에서 했고요. 예. 청와대 본관에서 했고, 저도 관저에 서너 번 갔는데 예. 다 새벽에 불려 들어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대체로 첫 번째 회의가 10시나 9시에 하면 근데 쭉 이제 문서를 검토하고 본인이 하실 얘기를 정하는데 미심쩍은 게 있으면 이제 그 해당 비서관을 부르는 거죠. 예. 새벽에 6시나 7시에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럼 정식 업무는 이제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고 주말에 부른 적이 있는데 휴일에는 그때는 진짜로 이제 아는 사람들 불러서 담소하는 겁니다. 그 일종의 직권남용 하셨네요. 아니, 저는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죠.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신 거군요. 근데 저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네. 관저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 미공개분을 또 공개한 게 나왔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일들을 공개하는 게 기밀사항이고 이게 보안사항이라고 했는데 오늘 관저에서 찍은 사진들 보니까 딱히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그냥 집이랑 그냥 좋은 큰 집 이런 정도 느낌이던데 거기 좋은 집 아니에요. 저는 좋은 집 아니에요. 느낌이 약간 으스스해요. 그리고 비서실이 있는 곳은 또 굉장히 멀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한 25분쯤 걸리는데 제가 새벽에만 주로 들어가서 그런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좋은 자리 아닙니다. 좋은 집도 아니고 집이야 집이야 잘 지었겠죠. 근데 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데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막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뭐 많은 나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갔을 때 혹시 중국이 취했던 태도 이런 거를 좀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말레이 해협으로 이어지는 이 섬들이에요. 예, 그 남사군도해 쪽. 예, 남사군도도 있고 그 생가쿠 열도라고 하는 그 갸오 뭐 중국말로 나왔네. 첨강 열도. 예. 그러니까 그 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 두 번째 이 선이 있는데 요 선상의 섬의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드도 그런 거에 속한다는 거죠. 사드를 잘 보면은 사드하고 거기 말레이 해협까지 가는 그 길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드에 지금 미사일을 방어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레이더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전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사드 고고도잖아요. 그러니까 70km에서 150km 사이예요. 그래서 하늘로. 예. 근데 그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쓰면 그렇게 높이 쏠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안보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해요. 결국에는 사드가 아니면 그렇게 쏘더라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죠. 예, 서울은 그냥 장사정폭 쏘면 되지 예. 미사일을 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반론이 아니라 그쪽 안보 그런 쪽에 주장하는 분들은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막이 있고 ICBM을 쐈을 때는 사드밖에는 대처막이 없기 그런데 때문에. ICBM을 왜 남한에다 쏘냐고요, 북한이. 그게 문제죠. 그게 대륙간탄 도탄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의식하는 거는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이 미사일 방공망 MD 시스템이 일반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서 예. 우리나라에 들여놓겠다는 거를 중국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유사시에는 중국의 핵무기를 이제 미국으로 발사하는데 그게 미리 캐치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막을 수 있다면 네. 중국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새 뭐 MIRV라고 하는 다탄도 이런 거 개발하고 있어요. 경제뿐만이 아니라 무기 쪽도 잘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제가 북한 대학원 다니죠. 외교 안보 이쪽을 어차피 전공을 하셨구나. 또 실제로 동북아 비서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했고요. 동북아 문제 전문가분 앞에서 제가 쓸데없는 반론을 하다가 아니요, 그건 반론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 보복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게 있고 사실은 사드를 꼭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게 미국한테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또 있거든요, 미사일. 어차피 레이더. 그래서 전월세기로 전세기를 해갖고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한류 관광객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LG가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을 하는데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걱정하는 데는 LG예요. 사드 자체가 LG 골프장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LG가 아니라 롯데. 근데 롯데는 면세점도 크게 하고 있고. 중국에 점포가 있거든요. 아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위생 검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롯데가 보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진짜 사드가 배치가 되면 자동차에도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중국에 보면은 소나타가 택시로 다니는 거 많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공용 기업하고 정부 구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사회주의 국공용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또는 시가 이 소나타를 구입했다가 이거를 갖다가 소나타로 교체를 다른 나라 차로 바꾼다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나 계약이니까 어느 회사를 쳤는지 그럼 기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국공용 기업이 부품 선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는 외교적으로 이미 광섬유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보복 이런 거를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부른다면서요?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 건 푹스랑 쿨란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 후진타오 시기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이 외국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중국이 강력하게 막 반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그 나라 외교부가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여태까지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래요? 다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만나면 그 해 대중국 수준이 16.8%가 줄어들어요. 평균. 장관이 만나면 8.5%가 줄어들어요. 평균으로 잡힐 정도. 그러니까 모든 달라이라마를 만난 모든 정상이 만났거나 장관이 만나면 전부 무역 보복이 들어갔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복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준 방법으로 하면 근데 대중 수출이 16.8, 18.5에서 16.8이니까 상당히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교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드는 달라이라마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교가 할 수 더 크겠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할 수 없죠. 이미 배치가 되면. 그렇죠. 완전히 철수를 시키기 전까지는. 이게 배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달라이라마를 만난 것도 국익이라고 표현하는 핵심 이익이라고 중국이 표현을 하는데 핵심 이익을 훼손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드하고 비교해 보면 사드는 진짜로 중국이 안보의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그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럼 뭐 얘기 안 한다는 게 의미가 없긴